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자, 현지 시각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에서 10만 달러로 무려 100배 인상키로 하면서 글로벌 산업계가 출렁대고 있습니다. 이 H-1B 비자는 매년 8만 5천 건이 추첨을 통해서 이 제한 발급되는데요. 그간 이 실리콘밸리를 비롯해서 오픈 AI, 테슬라 등 빅테크 성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그 내용과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세히 짚어봅니다. 자, 전기차 캐즘으로 2차 전지 산업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이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성장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향후 2차 전지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판도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 이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전문직 취업 비자 스테이터스죠. 이 H-1B의 신청 수수료가 100배 올랐습니다. 이 새 수수료 정책은 21일 오전 0시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앞으로 미국에 가서 일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듯합니다. 자, 이번 조치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 서명까지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H-1B 비자의 신청 수수료를 거의 이게 얼마입니까? 1억 원대로 높였다라는 건데요. 전반적인 개요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또 내용이 하루 만에 좀 바뀌어서 더 시청자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뭐 신규에만 한한다. 현재까지 딱 정리된 내용 한번 보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배를 타고 미국 뉴욕으로 향하시는 분들 가장 먼저 접하는 게 아마 자유의 여신상일 거예요. 네. 이민자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미국의 태생 자체가 청교도인의 이제 박해를 받은 이제 유럽의 청교도인들이 와서 맨 정착한 게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박해죠. 맞습니다. 네. 자유의 여신상은 이제 이 제일 먼저 아일랜드 이 앨리스 아일랜드에 이제 세워져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이민자의 나라 그리고 기회의 나라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상징적 메시지가 있고요. 특히 지금 미국이 가장 부국 강국이 된 건 바로 IT 플랫폼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장 모두 대부분이 이민자 출신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젠슨 왕은 대만이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남아공이죠. 여기다가 구글의 CEO 세르게이 브린 러시아,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는 인도 출신입니다. 하물며 트럼프 대통령의 영부인 멜라니아 이제 트럼프 여사 역시 네. 슬로베니아 모델로 미국에 정착을 해서 시민권을 획득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더 이상 이런 이민자들의 성공 시대는 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9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H-1B 비자의 발급 수수료를 종전 $1,000에서 네. 이른바 10만 달러. 맞는 거죠, 1억. 1억 4천만 원입니다. 네. 1억 4천만 원을 인상하겠다라는 포고문에 서명을 했고요. 아주 친절하게 하워드 러티닉 상무장관은 네. 보조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이거는 연간 베이스고 네. 최대 6년까지 1인당 60만 달러, 8억 4천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물론 값싼 외국 전문 인력의 유입을 막고 미국인 고용을 늘리겠다라는 명분이었는데 그러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밤사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하게 되죠. 빅테크 기업들은 해외 잔류하고 있는 전문 인력들 빨리 귀국하라. 네. 이 법이 시행되는 게 현지 시간 22일 0시 1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에 빨리 돌아와라. 그리고 가능한 한 출장을 가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내리기에 이르릅니다. 이렇게 사태가 커지자 트럼프의 스타콕. 트럼프는 늘 한 발 물러섭니다. 백악관이 친절하게 설명까지 했습니다. 아니다.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겠다. 저것도 확정된 겁니까? 일단 네. 백악관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이제 비자 소비자라든가 갱신 신청자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갱신은 안 된다. 그래서 일회용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과 이민자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네. 오락가락하는 게 뭐 순식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해질 때까지는 출장 자제령이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이 뭐 물론 지금 마가 강성 이 지지층의 경우에는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네.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줄어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이제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한켠에서는 미국의 성장가들을 날려왔던 AI 부분, IT 부분 아마 실리콘밸리에 가보면 2명 중 1명은 외국인 이민자들입니다. 네. 전문직이 오지 않는다면 인재 유치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이제 반론도 만만치 않고 일부의 경우에는 법원 제소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현재까지 정리된 상황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수수료는 이제 10만 달러가 넘는 이제 1억 4천만 원은 맞지만요. 연간 베이스가 아니라 딸 때 한 번인 거고 신규 그러니까 기존에 받았던 H-1B 비자를 받았던 분들은 이 1억 넘는 돈을 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뭐 국가별 업종별로 백악관이 정하면은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면제도 가능하다. 여기까지 이제 보충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이게 항상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이 대목에서 H-1B 비자가 뭐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뭐 수학 박사들, 공학 박사들이 따는 걸 H-1B 비자다, 고급 인력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이 비자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의 경우에는 1990년대 미국이 도입했습니다. 전문적인 외국인 전문가를 좀 도입해서 자국을 좀 부흥시키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IT, 엔지니어링, 금융 그리고 의학과 같은 예. 전문직의 석박사,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취업 비자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이 사실상 플랫폼 기업 10개, 세계적인 기업의 10개 가운데 8개가 미국에 포진할 정도로 고급 인력 확보에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기본적으로 3년 체류가 가능하고 연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영주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직이라면 미국에 가서 가족과 함께 일도 할 수 있는 워킹 비자의 개념도 되기 때문에 거주할 수 있어서 아메리칸 드림의 어떤 지름길로 여겨져 왔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년 할당, 쿼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8만 5천 개로 정해져 있지만 신청자는 7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정해져서 이게 정말 바늘구멍이구나.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갱신까지 합치게 되면 약 40만 건이 이제 발급이 됐다고 하는데요. 국적별로 보게 되면 지난해 기준 인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0%가 넘고요. 중국도 한 11%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쿼터, 한국은 지금 한 4천 명 내외로 3,983명 이제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져서 전체의 한 1% 수준이지만 국적별로 보게 되면 5위에 해당합니다. 근데 수년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문직 비자 한 2,000명 내외에 그치고 있어서 정말 미국의 저 숙련된 이제 인력 수요가 여전하지만 그러나 이 쿼터제에 막혀서 치열한 경쟁 속에 한국인의 비자 취득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 H-1B 비자의 수수료를 무려 100배, 10만 달러로 올렸을까? 그 배경은 궁금합니다. 왜냐면요, 소장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양질의 인력만 들어와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H-1B 비자는 양질의 인력이잖아요. 얼핏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비자 쿼터라든가 여기를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10만 달러로 늘리면 오히려 이걸 막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이 10만 달러를 내야 되는 주체가 미국의 IT 기업들입니다.
아마존이 무려 이 전문직 비자를 활용해서 외국인 전문직 14,000여 명을 고용하고 있고요. 메가 특히 이제 구글, 테슬라,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4,000명에서 5,000명 이상의 전문직 비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강수를 둔 배경이 뭐냐? 한꺼번에 10배가 아니라 100배까지 증액한 이유는 마가 진영을 설득하겠다라는 겁니다. 마가 진영의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저임금, 이제 외국인 유입을 통해서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라고 늘 불만을 갖고 왔습니다. 아, 좋은 일자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4년제를 졸업한 많은 인력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외국에서 전문직을 들여다 거기다 돈을 쓰느냐라는 이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발표한 이제 팩트시트에도 보면 기업들이 H1B 비자를 통해서 외국인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수십 년 동안 2배 이상의 인력을 늘려왔지만 오히려 미국인은 수천 명 감원되고 있다, 해고됐다라는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아마 이제 비자 수수료 인상이라는 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린 정치적 메시지이면서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는 정말 전형적인 이제 미국인을 우선 채용하라라는 이제 자국 우선주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IT 업계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에 가보면 10명 중 7, 8명이 외국계 전문직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고 인재 유입이 막힌다면 지금 미국이 1등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리고 뭐 AI, 첨단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실제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인력만 오라 해놓고 전문 인력은 일자리 때문에 줘야 되고요. 그럼 비전문 인력을 또 오면은 비전문 인력은 지금 트럼프가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래저래 아예 미국으로 오지 말라 이런 뜻 같기도 한데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앞으로 뭐 신규로 일단 말은 바꿨지만 한 명 유입할 때마다 10만 달러씩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비용이요? 맞습니다. 이 사실 해외에서 석박사 학위를 가질 정도라면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엘리트거든요. 그런 이제 해외의 고 엘리트의 이제 전문직을 활용해서 미국의 이 IT 근간을 닦아왔는데 이런 빅테크 기업은 이번 발표에 충격과 혼돈입니다. 앞서 가장 많은 이제 이민자 H1B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 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플랫폼을 통해서 한 14,000여 명의 이제 전문직 비자를 발급하고 있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5,000여 명, 애플과 구글도 4,000명이 넘는 전문직 비자 소지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을 기업들은 매년 수천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이 전문직 비자를 통해서 인력을 계속해서 글로벌 인력을 흡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가 발표되면서 직원들은 미국을 떠나지 않아야 되고요. 재입국을 자제하라는 이제 긴급 지침까지 내려지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백악관이 긴급 해명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규 신청자한테만 적용되는 일회성 비용이다라고 이제 백악관 해명하고 있지만 정책의 모르죠. 불확실성이 손바닥 뒤집도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은 여전히 불안을 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 한 명당 지금 1억 4천만 원이라면 거의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외 전문직 비중을 줄이고 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미국이 과연 이런 능력에 상응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냐? 이건 아직 미지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제 다음 해 지금 시행은 이미 됐습니다. 21일 0시부터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고용률에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어쨌든 이제 대부분 고용주가 이제 이 전문직 비용 부담을 이제 떠안는 구조다 보니 기업이 떠안아야죠. 뭐. 맞습니다. 이런 수수료 인상이라는 게 빅테크 기업은 곧바로 비용이라면 다른 데로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오히려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 상대적으로 좀 중국과 같은 경쟁국이 추격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기업 또 한국 교육계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앞서 이제 쿼터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H1B 쿼터는 이제 그닥 높지는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이 파급 리스크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실제로 지금 한국 기업들의 미국 법인에 있는 주재원들은 주재원 비자,
투자 비자를 활용해서 당장의 인사 운영의 충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미국에 지금 20여 개 공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재 채용하는 대기업들, 연구개발 인력들은 비상입니다. 그리고 현지 인력 대체가 여력이 좀 부족한 중소, 중견 기업들.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비용이 더 늘어나서 채용 지연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추첨제에다가 수수료까지 올랐기 때문에 뽑아도 비싸고 그렇다고 해서 못 뽑으면 더 비싼 구조로 이제 덤터기를 써야 되는 구조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정책 혼선과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뭐 신규다, 갱신 적용 범위, 뭐 일회성이다 논란이 번복되다 보니 오히려 출입국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외교 정책 면에서 변수가 더 큰데요. 우리는 조지아 사태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한국인 전용 비자 쿼터, 전문직 비자 쿼터를 좀 신설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E3와 같은 지금 뭐 FTA 체결 국가 유사한 모델을 좀 도입하자라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의 큰 비자 프레임이 이제 굳혀졌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로서는 조금 이 비자 전문 인력 비자역 점에서 협상력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되게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막 나는 구글 가고 싶어, 나는 메타 가고 싶어 이런 분들이 오히려 국내 기업에 그냥 가게 되는 오히려 그러니까 인재 유출을 막는 효과 맞나요? 이거 좀 있을까요? 이 효과는 어떨까요? 맞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네네. 우리가 이제 전문직 비자로 연평균 한 2천여 명 정도가 빠져나가거든요. 이게 석박사 인력이고요. AI, 인공지능, 컴퓨팅, 뭐 대부분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거든요. H1B 비자는 고급입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와 미국의 IT 기업들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복지도 다르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이 오히려 이렇게 지금 미국 내 어떤 이제 이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들,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해외 인력 유입이 잠시나마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지금 고급 인력 확보에 차질을 빚어왔었는데 자연스럽게 한국의 핵심 인재들이 국내에 남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동안 열악한 처우와 연구 환경 때문에 인재 유입보다는 유출이 더 커왔습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구 만 명당 AI 인재 순 유출은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5위로 유출이 훨씬 더 많은 최하위 국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비자 규제를 강화한다면 오히려 각국은 자국의 인재 확보와 더불어서 해외 인재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도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또 이와 함께 현재 우리 조지아주에서 정말 안타까운 또 우리 근로자들의 체포 구금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해 가지고 비자 쿼터 이런 문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했던 거는 이제 H1 쪽은 아니고 이 B1 비자를 가지고 이런 좀 이 단기인데 장기로 좀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일도 할 수 있겠다. 요거를 노렸는데 B1 비자 쪽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어쨌든 조지아 사태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워킹 그룹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B1 단기 상용 비자를 예, 어떻게 그걸 좀 활용하는 거죠, 우리는. 권한을 좀 늘릴 예, 것인가. 예. 또 하나는 맞아요. 이제 이 한미 FTA를 체결했던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호주라든가 싱가포르, 칠레아처럼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를 어떻게 신설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 어쨌든 이제 전문직 비자 수수를 100배 인상하면서 전략 수정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조지아 사태 이후 외국의 전문 인력의 경우에는 미국인 교육 훈련 시켜줘야 되니까 당연히 들어와야 한다라고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또 한 번 이제 정책이 바뀌다 보니 오히려 한국에 더 까다로운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현재 미 의회에서는 지금 한국인의 이제 전문직 쿼터를 호주처럼 한국인의 한 15,000명 정도 한국인을 좀 포함하는 이른바 이제 E4 비자를 좀 전문직 쿼터를 확대하자라는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예. 그러나 지금 워싱턴 정가에 만연된 반이민 기류가 있고 여기다 입법 동력을 얻기가 쉽겠느냐 매년 돼왔지만 이제 부결돼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계류는 돼 있지만 의회의 입법 탄력을 받을 만한 분위기는 아니어서
단순히 이번 사태가 어떤 단순한 비자 수수료 인상 문제를 넘어서 한미 비자 협정과 향방,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과 투자에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H-1B 비자 수수료를 무려 1억 4천만 원, 10만 달러로 올려놨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뭐 B1을 더 활성화시키자. 이거는 더 가망성은 좀 떨어진다. 난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인도가 지금 좀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강한 우려도 표출하고 있고. 소장님, 인도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도 안 받는 모디 총리가 그런 국가고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관세도 50%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인도가 오히려 더 좀 반발이 커질 수 있겠어요, 이 조치로? 사실은 인도는 러시아산 이제 원유 구매로 인해서 보복 관세를 막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도 계속 사고 있죠, 맞습니다. 인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이제 비자 수수료 인상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건 바로 인도입니다. 네. 지난해 기준 전민적 비자 쿼터의 70%를 인도가 가져갔는데 그러다 보니 인도 출신 이 전문 인력과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인도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가족에게 혼란을 주고 인도주의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미국의 적절한 해결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대표적인 이제 글로벌 IT 아웃소싱 강국이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거 인력을 공급해오는 공급처 역할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달러라는 건당 이 막대한 수수료가 부과되면서 상당수가 미국 취업의 기회를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는 인도 입장에서 보면 외화 수입의 좀 감소와 더불어서 고용에도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자국 우선주의 기조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도의 IT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도 미국 내 고용을 늘리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인도 역시 인도 경제와 수많은 이제 가정 경제는 타격이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 소장님, 혹시 이제 이 방송 보시고 뭐 나는 그냥 관광 갈 거야, 이스타로 그냥 받아서 뭐 무비자로 갈 거야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전자 여행이죠, 무비자 전자 갈 거라는 분도 계실 텐데 이스타는 안 건드리나요? 이거는 뭐 없습니까? 이스타도 2배가량 오릅니다. 이스타 수수료도 오릅니까? 맞습니다. 네. 아마 전자여행 허가제도로 인터넷에 신청을 하면 24시간 이내 발급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건당 21달러. 21달러였거든요. 근데 현지 시간 30일부터 이게 건당 40달러로 2배 가까이 오릅니다. 이게 사실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좀 신경 쓰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만기가 2년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들이 별도의 이제 비자 없이 최장 90일간 미국에 여행할 수 있는데 관광이죠. 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타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매년 우리가 170만 명 이상이 이스타 비자를 통해서 여행 가죠. 미국을 여행한다라는 점에서 단순 계산하더라도 이 비용이 2배 올라가면서 50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신청 후 기각되더라도 10달러는 환불되지 않아서 사실상 미국 정부의 수입으로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스타의 이 비자의 유효 기간이 2년입니다. 네네. 그래서 9월 말일이기 때문에 9월 30일 이전에 신청을 하면 기존 가격 그대로 이제 신청 21달러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스타 비자, 뭐 우리가 이 비자 하죠. 이스타 비자의 수수료도 9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40달러로 또 수수료 인상이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지아 사태 이후에 비자 쿼터 또 우리 한국인만의 비자 막 이렇게 좀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약간 동상이몽 같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정부는 아예 반이민 쪽으로,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를 막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같거든요. 자,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까요? 비자 협상은요? 지금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백악관 그리고 이제 상무부 장관 네. 얘기가 조금 다르잖아요. 예. 조금 어떻게 결정이 될지 물론 시행은 됐습니다만 결정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전문직 비자 당연히 미국의 기술을 가르쳐줘야 되고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우리가 협상의 대안으로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기적인 인력입니다. 단기적인 파견 인력의 비자 개선 제도인데요. 이번 조지아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국 기업들은 단기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비연부자 이스타 비자를 이용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B1 비자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전용 이제 단기 출장 비자를 좀 신설하면서 미국 측이 요구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전문 인력에 대한 쿼터 확대입니다. H-1B 이제 쿼터를 직접 늘리기 어려운 만큼 지금 의회에서 추진 중인, 왜냐하면 FTA 체결 국가 적어도 1,500에서 많게는 1,500까지 갖고 있는 이제 쿼터 가운데 E4 쿼터를 지금 신설하는 법이 하원에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조금 추진하면서 호주처럼 FTA 기반의 전문직 비자 E3형을 조금 더 한국을 좀 포함하는 방안, 이 방안을 조금 더 압력을 넣을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상호주의 협상 카드입니다. 미국은 지금 마스가로 인해서 정말로 필요한 게 조선 협력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전문 인력이 가서 미국인 노동자들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이거 신설내고는 못 간다. 그러니까 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가르쳐줍니까? 비자 제도 개선이 결국 양국 경제 협력의 어떤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로 압박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일명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이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자, 국내 배터리 3사 역시 이 전고체 배터리의 주도권을 찾기 위해서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자, 전고체 배터리는 무엇이며 현재 어디까지 개발 단계에 와 있는지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철 상명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꿈의 배터리다, 또 뭐 판타지, 현실에는 없는 배터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전고체 배터리의 현실화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전고체 배터리가 뭔지 또 뭐길래 우리가 막 그렇게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전고체가요. 영어로 하면 앞에 all이고 그다음에 solid입니다. 모두 고체로 돼 있다는 뜻이고요. 그 전고체 배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4대 요소를 먼저 이해하고 가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 배터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양극재, 음극재를 맡고 있는 게 이제 전해질인데 전해질이 그 액체로 돼 있어요. 이 액체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은 지금까지 화재라든가 사고 문제가 생긴 건데 이것을 만약에 고체로 만들면은 사고가 발생을 거의 안 하겠죠. 화재 위험도 없어지고 그래서 꿈의 배터리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전고체 배터리의 기본적인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요. 일단 전고체가 완성이 되면은 예. 안정성에서 기존 배터리보다도 훨씬 더 우수합니다. 그 기존의 액체로 쓰던 것을 고체로 바꾸기 때문에 외부 충격, 그다음에 고온 환경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기존의 분리막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만큼 활용도가 셀의 공간을 확보함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도 향상됩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넓은 작동 온도 범위도 기존의 액체를 쓰던 걸 고체로 쓰니까 이런 데서도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고체를 꿈의 배터리로 이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데 왜 시작을 우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라 전해액으로 했을까? 또 그런 의문점도 있거든요. 하고 또 왜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를 가기까지 상용화가 어렵지? 좀 쉽게 좀 이게 왜 그럴까요? 네, 네. 그렇죠. 네, 뭐 처음부터 전고체로 갔었으면 화재 위험도 없었을 텐데 네. 그랬는데 뭐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 조금 어려운 분야일 수 있는데 양극재, 음극재 사이를 그 이온이 서로 왕래하면서 전기가 이루어지는데 이 얼마나 이온이 빠르게 움직이고 자유롭게 움직이냐를 측정하는 그 지표가 그 아이오닉 컨덕티버티라는 그 이온 전도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고체가 되면 이온 전도도가 대단히 떨어지겠죠. 예, 뭐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술적인 어떤 어려움이 계속 직면했었고요. 조금 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계면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계면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그 원래 액체라는 게 매끄럽잖아요. 매끄러우면 당연히 저항이 없겠죠. 근데 이걸 고체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울퉁불퉁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이 있어서 그 기술적인 좀 돌파가 어렵고 맨 마지막에 예. 기본적으로 이것을 고체로 만들다 보면은 이온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돌기 같은 게 생깁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역시 효율이 떨어지는 면들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들 때문에 뭐 그동안에 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 뭐 35년, 2035년 이후에나 상용화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당겨져 있고요. 당연히 뭐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망 좀 한번 해 주시죠. 뭐 앞으로 이게 나오고 상용화가 된다면 정말 대세 중에 대세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 시장 전망은 매우 밝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한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은요, 2022년에 그 395억 정도 하던 그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약 57조 이렇게 그 연평균으로 180%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성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업체들이 만약에 그 전고체 배터리로 바꾸면 뭐 여러 그 이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업체들끼리 서로 치열한 이런 접점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고체 배터리라고 있습니까? 왜냐면 이제 전고체로 바로 가지 말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을 텐데 반고체 배터리 이야기도 솔직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떤지 장단점까지도 함께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앵커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원래 바로 전고체로 간다는 게 대단히 어렵거든요, 기술적으로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세 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 액체에서 전고체로 가는 그 중간 정도의 반고체, 세미한 그 반입니다. 네. 세미한 물건들, 그러니까 뭐 물질들이죠. 다시 말하면 액체 젤 같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 반도체가 이제 그 반고체 배터리입니다. 세미 솔리드 배터리라고 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장점은 기존에 있었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전고체까지 바로 가기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이런 배터리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반고체 배터리 전고체로 갈까요? 아니면 또 뭐 어떤 데는 전고체로 바로 갈까요? 시장은 그건 어떻게 이제 흘러갈까요? 업체별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좀 보면 중국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근원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죠. 왜냐?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K배터리 2차 전지가 세계 최고 아니었습니까? 하이니켈 배터리 정말 프리미엄 배터리라고 했다가 지금 완전히 우리 하이니켈 시장이 이 중국에 당시에 우리보다 좀 떨어진다. LEP, 리튬 인산철 배터리한테 좀 밀리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솔직히 말해서 현재 대세 같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프리미엄 하이니켈과 뭐 리튬 인산철 네네. 왜 밀리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함께 분석해 주시죠. 그 좀 상세한 분석이 사실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부탁드립니다. 그좀 용어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우리 그 뭐 자랑스러운 배터리 3사가 한 K 배터리 만드는 배터리 종류가 이 3원계 배터리라는 겁니다. 네. 3원계 배터리인데 그 중국이 주력하고 있는 그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죠. LFP에 비해서 사실은 부피도 작고 고효율입니다. 뭐 대신에 단점은 비싸겠죠. 네. 그 LFP는 기본적으로 부피가 큽니다. 근데
그 뭐 중국 배터리를 대표하는 그 CATL, 뭐 중국 명으로는 그 닝더스다이라고 하는 업체가 계속해서 이 LFP 배터리의 기술을 집중함으로써 부피를 사실은 대단히 많이 줄였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업체에 대단히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일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시장의 많은 부분을 뺏겼고, 두 번째는 우리도 AI 강국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가 사실 발달할수록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게 되는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ESS라는 저장 장치입니다. 네. 그 야외에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굳이 고성능의 규모가 작은 배터리가 초창기엔 별로 필요할 니즈가 조금은 적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중국의 많은 시장 점유율을 뺏긴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K 배터리의 솔루션 해법은 전고체 배터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전기차 또 배터리 모두 중국한테 뺏긴 그런 상황인데요. 국내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내 배터리 3사 빅3도 전고체 배터리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한 개 없이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앵커님 바로 네. 지적하셨듯이 그 전 질문에서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뺏겼기 때문에 이번에 만드는 전고체 배터리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K 배터리 입장에서는 뭐 사활을 걸고 네. 일종의 게임 체인저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개발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장 규모가 제일 큰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양산하겠다 이런 목표를 하고서 현재 그 공사 중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오창에 공장이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생산을 30년에 해도 연말에 파일럿 라인을 올해 연말에 구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고요. SK온이 비교적 이렇게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대전에 그 공장이 있고요. 그 플랜트를 이미 준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이미 준공하고서 이 파일럿 배터리를 현재 양산하고 있고요. SDI도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파일럿 라인을 구축해서 양산화에 사실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시기들 보면은요, 2030년 보면은 전을 목표로 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굉장히 열심히 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기 보시면 이제 삼성 SDI가 2027년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SK온이 한 2주 전, 1주 전이었었나요? 이제 시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플랜트 준공에 대한 뉴스도 함께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우리 K 배터리 3사도 전고체 배터리를 누구보다도 빨리 상용화하고 양산하고 또 내재화함으로써 새로운 승부수를 걸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뭐 전고체뿐만 이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이 전기차를 꽉 잡고 있는 중국의 상황도 좀 궁금합니다. 중국은 뭐 워낙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잘하기는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원래는 별로 신경을 안 썼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원래 LFP가 워낙 1등이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전고체가 나오면서 역시 중국도 여기에,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좀 슬프지만 중국도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도 전고체 배터리에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대표적인 중국 업체가 현재 배터리 1위 업체인 CATL이 네. 역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완성차를 만들기도 하죠. 배터리도 물론 만드는 BYD가 역시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 그 이외에 뭐 글로벌한 순위는 우리보다 좀 떨어지는데 고션 하이테크라는 데도 배터리 양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EV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네. 물론 대기업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여기도 기술력은 대단합니다. 중국 청도에 전고체 배터리 연구소를 개소해 놓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역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네. 자, CATL이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것들 좀 보면은 에너지 밀도를 500와트시까지도 깎게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것도 봤고요. 일본도 궁금합니다. 현재 뭐 일본이 배터리 관련한 특허는 거의 대부분 독점하고 있고 속도도 가장 빠른 것 같은데요. 일본의 전고체 배터리 현황은 어떨까요? 네, 일본 무시하면 안 되겠죠. 원래 연역으로 따지면 2차 전지라는 이름이 이제
그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상용화한 것도 일본 기업입니다. 1991년 이제 소니로부터 시작이 됐죠. 뭐 이런 사실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니 이외에도 파나소닉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뭐 그 자동차 업계 1인 토요타도 역시 막강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어떤 그 특허 출원, 양적 출원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뭐 일본이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도 말씀드린 대로 애당초부터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예, 그리고 그 원천 기술도 가지고 있고 예.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의 그 출원 현황을 한 최근 20년간을 살펴보면은 양적에서는 일본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뭐 그 뒤를 이어서 중국, 한국, 미국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뭐 참고로 한 말씀 더 네네네. 붙이자면은요, 사실은 그 양적인 것을 가지고 이 전체적인 기술을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라는 게 양적도 중요하지만 질적 특허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테크니컬한 영역인데 뭐 예를 들면 질적으로 해서 원천 기술이 어디가 가지고 있냐라는 오리지널리티나 뭐 이런 걸 측정하면은 사실은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뭐 자세한 사항은 그 뭐 언론보다는 뭐 정부 용역 보고서나 논문 같은 걸 보면은 조금의 다른 결과가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일본이 그닥 앞서가지 않는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사실은- 토요타가 지금 거의 빠를 거로 다 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양적에서는 뭐 도요타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고 뭐 실제로 도요타라든가 혼다라든가 닛산 등도 말씀드린 대로 전고체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전고체에 관한 기술들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몇 년 전에 정부 용역을 한번 수행하면서 그 굉장히 이제 특허를 분석을 질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몇 달에 걸친 결과로는 의외로 질적인 면에서는 한국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이 대단히 좋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 K 배터리에 또 하나 좀 희망이 있는 건가요? 뭐 희망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일본, 소니 또 파나소닉 너무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자. 우리의 힘이 있다. 이렇게 또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파나소닉이요. 바로 전고체를 좀 가기 뭐하니까 애노드 프리라는 또 새로운 형태로 일단 갔다가 가려는 또 다각도의 노력도 있고요. 이 파나소닉의 차세 배터리, 테슬라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짚고 가볼까요? 이건 어떤 배터리입니까? 네, 앵커님 파나소닉의?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애노드 프리 혹은 애노드 리스라고도 불리는데요. 계속 앞에서 이 말씀드렸던 것이 전고체 배터리를 실제로 완전히 완성하는 데까지는 아직은 좀 기간이 걸립니다. 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반고체 같은 것도 나오고요. 또 하나의 어떤 기술적인 그 이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애노드 프리인데 이것은 이 네 가지 구성 요소 중에 음극재를 없애는 겁니다. 음극재를 없애는 대신에 구리 같은 접착제 위에 그 리튬이 이렇게 중착돼 가지고 음극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파나소닉은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파나소닉이 납품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이 테슬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테슬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있고 일단은 파나소닉은 뭐 어느 정도 상용화 계획 기술적이 갖춰져 있든지 2년 안에 애노드 프리를 그 공식적으로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현재는 밝혀놓은 상태고요. 뭐 테슬라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어떻게 될까요? 저 애노드 프리의 성장성이라는가요? 시장 전망은요? 그 일단 뭐 테슬라가 같이 납품을 하니까 성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모든 게임 체인저는 우리의 주제인 사실은 전고체입니다. 전고체가 나오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든 그 중간적인 반고체라든가 그 애노드 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밀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 전고체가 완성되기까지는 이런 그 이 중간적인 형태의 기술들이 상용화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지난 2020년, 21년만 해도 우리 K 배터리가 저만큼 앞에 가 있는데요.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놓칠 수는 없죠. 우리가 뒤따라가고 다시 우리 K 배터리의 영광을 찾아와야 되는데요. 정부, 기업들 앞으로 좀 어떤 노력들, 어떤 협력 필요할까요?
사실 여러 그 공청회나 아니면 학회 같은 데 보면은 뭐 업계들의 불만은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을 보면은 사실은 약간 기울어진, 뭐 약간이라기보단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그 막대한 양의 보조금을 그 중국 기업한테 주어 왔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그 대규모 구매 보조금을 주는 방식은 물론 중국에서 폐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그 세제 혜택을 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면제고요. 아까 계속해서 이번에 주제인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국이 무려 1조나 R&D 예산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쏟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그 뭐 R&D 예산이 있고 뭐 그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규모로 봤을 때 중국보다는 굉장히 작은 입장입니다. 뭐 하지만 뭐 긍정적인 면도 대단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 정부 들어서 배터리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요. 아마 이 법안이 만약에 추진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배터리 업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좀 이렇게 차용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측도 해보고요. 최근에 그 AI 산업을 우리가 많은 예산이 투여되면서 ESS에 관한 수요가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늘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배터리 업체의 대단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오철 상명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요 추석을 맞아 택배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택배 보내기 전에는요 정상적인 일정 안에 배송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배송이 지연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지 택배사에 미리를 확인해야 되고요. 운송장의 종류, 수량, 가격 정확하게 기재한 뒤에 배송이 완료될까지는 보관해야 한다라고 또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택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이때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을 통해서 상담과 구제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